네, 예산 얘기 본격적으로 또 해볼까요? 앞서 짚어드렸듯이 문재인 정부가 내년도 3년 차를 맞는데 470조 5천억 원의 슈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내 삶의 플러스라는 기치 아래 일자리 창출과 소득 분배 개선을 위한 확장적인 재정 운용을 밀고 나가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는 예산안을 내놨습니다. 네, 하지만 각종 지표들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이 특별한 정책 기조의 변화 없이 재정만을 쏟아붓긴 해선 안 된다라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이 내년도 예산안과 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명지대 경제학과 조동근 교수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예산 늘어난 규모를 보니까요. 41조 7천억 원이 더해졌습니다. 증가율로만 보면 10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더군요. 딱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했던 그 당시와 딱 비교가 되는데 기조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조 뭐 사실 함축을 하면은 좀 팽창을 좀 넘어서 초팽창 예산 같고요. 초팽창이다. 그다음에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예산도요. 그래서 이제 경상 성장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플레에다가 이제 실질 성장을 더한 건데 그게 2배 이상의 이제 그런 이제 예산 팽창이에요. 그래갖고 이것이 조금 좀 방만하지 않나라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조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정부의 변은 이런 것 같아요. 뭐 좀 구조적이지 않냐 문제가 양극화도 그렇고 그다음에 인구 절벽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요새 일자리. 근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갖다가 이제 풀기 위해서 재정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 하는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일수록 제도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사실요. 이거를 예산을 갖고 풀 수 있는 것도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요새 얘기되는 어떤 이제 그런 고용 쇼크, 소득 분배 악화는 예산이 부족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정확히 짚자고요, 지금요. 따라서 정책의 잘못된 것을 교정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것을 예산으로 덮겠다 하는 생각 자체는 조금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사실요. 우리가 이제 정부에 대해서 좀 따가운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정부를 우리 애기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일자리 창출이 걸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최선을 다하는 건 좋지만 이것이 조급증이나 강박관념으로 가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 지상주의가 그러니까 숫자만 늘리면 되는 겁니까? 그럼 나중에 그거 어떻게 큰 재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바라는 건 뭐냐면 좀 침착하고 냉정하면서도 일자리 창출에 좀 최선을 다해달라 그런 거지. 뭐 직을 골라 이렇게까지 무리한 요구를 한 적은 없어요, 사실요. 그래서 이제 기조를 말씀드리면은 이 팽창 예산에는 상당한 정도로 조급증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는 예산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푸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이제 펼쳐온 정책을 한번 좀 뭐랄까 좀 성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거 좀 기다려라, 좀 효과 나타난다, 뭐 밀어붙인다라고 이렇게 그것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 기조에 대한 얘기를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그 정부가 지금 설명하는 게 이제 미국의 양적 완화를 이제 비교해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아주 특수한 위기 상황이라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를 이제 미국의 양적 완화를 대표적인 예로 들더군요. 그런 기조에서 본다면은 지금의 재정 확대를 무리다라고 거꾸로 좀 봅시다. 2009년도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로서는 사실 외부 충격에 우리가 만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피해자예요.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돌발 변수거든요. 그때는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2019년도에는 어떤 돌발 변수가 있습니까? 지금요. 예를 들어서 서프라임 같은 것이 예측됩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은 2019년도는 아마 우리 정책의 미스로 인해서 만들어진 문제지 외부 충격 때문에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뭐 긴급하게 재정을 퍼부어야 되겠다 하는 과거 2009년도하고는 좀 맥이 달라요. 그다음에 2009년도에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플러스 0.7% 성장을 했어요. OECD가 그 당시에 보면 뭐 큰 나라들은 뭐 마이너스 한 3% 내려갔는데 우리가 0.7%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G20
의장국을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재정의 어떤 이제 위기의 어떤 대처 능력을 갖다 우리가 이제 과소평가하면 안 되는데 2009년도하고는 결이 다르다, 맥락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요. 직접 비교는 어렵다. 그러면 결이 다르죠. 보시는 맥락이 거군요. 다르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전 정부 얘기랑도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이 가계 소득을 늘려서 내수 활성화를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41조 원이 시중에 풀렸고 네. 그 다음 해에는 2015년에 22조 원의 이 추경이 편성이 됐었는데 지금 현 정부의 이런 재정 부양 정책이 영 이렇게 아무런 베이스가 없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뭐 영 베이스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뭐 폄훼한 적은 없고요. 네. 근데 좀 약간 과거하고 현재 비교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일단 이제 박근혜 정부도 이제 추경을 편성했잖아요. 네. 그 추경 편성에서 무슨 효과가 있었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추경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아주 뭐 긴급한 그러니까 2009년도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면은 자제하는 게 맞아요. 지금 이 정부도 출범하고 두 번의 추경을 했는데 그것이 좀 무슨 도움이 됐습니까?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은 조금 신중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이제 가계 소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좀 결이 다른데 그 당시 뭐냐면은 이제 기업이 돈을 이제 벌자는 이윤이죠. 그렇죠. 네. 그걸 갖다가 산에 유보하지 말고 좀 뭐 시장하고 가게를 돌려주라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임금을 올려주거나 또 투자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그 시장하고 가게를 돈이 돌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은 기업이 벌은 돈을 유보하지 말고 돌려라 하는 그런 측면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고 최저임금을 올렸잖아요, 지금 말이죠. 네. 그거는 굉장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지금요. 따라서 그 당시에 기업의 어떤 소득을 시장 환류하겠다 하는 거 방향은 사실은 맞았어요. 효과는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최저임금을 올려서 가게 주문을 두둑하게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만약에 최저임금 올려서 문제 해결된다면 세상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럼 모든 나라들이 다 올렸을 거라고. 근데 왜 자제합니까? 자제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것이 사실은 길게 볼 때는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네. 미국에서 최근에 보면은 거기라고 사실 최저임금 올리라는 그런 압력이 없었겠어요. 하지만은 왜 신중하고 왜 조금 냉철합니까? 따라서 지금 최저임금을 통해서 가게 뭐 주문 두둑하게 해주겠다. 라기보다도 차라리 거꾸로 감세를 하면은 가계 소득이 더 늡니다. 최근에 아시다시피 트럼프 행정부에 보면은 이제 법인세를 낮췄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월마트에서 법인세가 나 좀 주네. 그러면 앞으로 뭐죠? 법인세 주니까 그중에 일부를 우리 근로자들에게 돌려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가계 소득은 늘려주는 건 좋지만은 방법론을 좀 신중하게 선택하자는 거죠. 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가계 소득의 증대 이거는 돌고 돌아서 사실 부작용이 또 쌓이는 거고 지속 네. 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자, 분야별로 이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전체 470조 예산 가운데 복지 분야 예산이 가장 크고 그 안에서도 일자리 부문 예산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22%가 늘었고요. 23조 5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돼 편성됐습니다. 이전에도 교수님께서는 이제 일자리를 늘리는 데 재정을 투입하는 거에 대한 비판적인 기조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번 예산을 보시면서도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이제 일자리 예산인데 그것도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일자리 예산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인프라를 튼튼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민간에서 일자리 만들어지도록 뭐 지원하고, 네. 그다음에 뭐 훈련하고. 뭐 직업 훈련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하지만 일자리 예산이 바로 예산을 갖고 일자리를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자는 거죠. 효과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태압이 풀리면 수면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속 가능 아니야? 그걸 우리가 따지자는 거죠. 어떤 형태든지요. 지속 가능하려면 부가가치를 만들어야 되고 그걸 팔아서 자기 인건비를 자기가 갖고 갈 수 있어야 지속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나름대로 뭐 장애라든지 노인이라든지 그거 하세요. 하지만은 그걸 통해서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만은 능사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비판적인 거고요. 그리고 하나 좀 짚어야 될 게 뭐냐면 이번에 인구 대비 무슨 노인 인구가 좀 뭐 늘은 것도 있지만은 지금 그 40대 30대는 굉장히 지금 일자리 줄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해야 되니까 작년 7월 대비 이번 7월에 보면은 40대하고 30대는 지금 뭐 어떻게 됩니까? 한 20만 이상의 일자리 줄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메꿨습니까? 지금 노인이 메꿨잖아요, 사실요. 그러니까 어르신의 일자리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40대 실직 한 자리하고 그다음에 60대 이상의 한 자리가 그것이 상쇄가 되면 안 되겠다는 거죠, 지금요. 따라서 고용 지표를 개발할 때 좀 보조 지표를 좀 만들면 좋겠어요. 농립, 어업 빼고 뺀, 그다음에 이제 노인 인구 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청장년층의 일자리가 몇 프로가 늘었냐, 몇 명이 늘었냐. 그다음에 비농림, 어업에서 얼마나 일자리 늘었냐. 이렇게 봐야 되지. 총기를 보다 보니까 사실 노인 일자리 많이 만들어 갖고 일자리 감소되는 거를 이거를 덮거나 숨기거나 이렇게 하는 어떤 수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요. 그래서 정부더러 무슨 뭐 노인들 돌보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은 국가가 일자리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은 거니까 조금 좀 신중하자 이제 하는 얘기죠. 네. 자, 지금 뭐 교수를 비롯해서요.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일자리 예산을 통해서 일자리를 양쪽으로 늘리는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반론도 여기에 근데 제기가 되고 있어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일자리 예산에 대한 비판의 화살은 항상 이 질적으로 나쁜 일자리들이 생기는 거에 대한 지적이 항상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시 땜질식 처방에 그친다라는 지적이었죠. 여기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가 반론을 내놨더군요. 예를 들어서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같은 경우는 돈을 쏟은 것인데 이 단기로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이런 것들은 돌고 도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걸 나쁜 일자리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식의 반론이었습니다. 어떤 뭐 나쁜 일자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이요. 우리가 뭐냐면 지속 가능하고 이왕이면은 시장에서 만들어진 일자리가 더 소중하다라고 얘기했을 뿐이지 나쁜 일자리라고 말하면 도대체 그건 아니죠. 네. 아니 정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취약계층에 대해서 일자리 만드는데 왜 그게 나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큰 비중을 사실 두기에는 우리 위중한 처지가 너무 좀 급박하다를 얘기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조급증에 좀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생각해 보세요. 좀 우리 경제 수석 있잖아요. 그것도 부족해서 일자리 수석이 있다고요. 또 그것도 부족해서 뭐가 있죠? 자영업자 비서관이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얘기할 때 위급하니까 그렇게 뭐 일자리 수석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자영업자 비서관도 필요한다 하지만은 뒤집어 생각하면 이런 식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는 거죠. 보면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 경제 수석에 해당되는 그런 자리 말고 네. 특정 계층의 자영업자 비서관이라든지 네. 또 일자리 수석을 두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사실이요. 그건 뭐냐면 정부가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자체가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정책적인 토양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 호황이죠. 거기는 뭐 자기적인 무슨 행동이 없어요, 사실이요.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어떤 플랫폼을 깔아준 겁니다, 지금요. 규제 완화하고 법인세 낮추고 말이죠. 그런 거죠. 거기 사실 무슨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일자리 수석이 있고 자영업자 비서관이 있는 나라가 어딨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이 도리어 시장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거를 방해하는 그런 하나의 장애가 될 수 있다라는 네. 그런 개연성을 받아들이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자리 개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보면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해서 우리 정부가 이 강력한 고용 정책 그리고 재정 부양 정책을 펼치는 게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거다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지금의 경제 펀더멘탈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장하성 실장의 뭐 얘기는 기다려 달라고 그러죠. 기다릴 용이 있어요. 하지만 국민들은 정권에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고 기회를 줬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준 거죠. 최저임금 올렸죠. 소득주도 갔죠. 그럼 나중에 지금쯤 1년쯤 지났으면 정책 효과가 자기네 생각하지 못한 쪽으로 갔다면 왜 그럴까도 생각하라는 거죠. 기다려달라? 기다릴 용이 있어요. 하지만 예측한 결과가 아닐 때는 정책을 돌아보는 그런 여유도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보면요. 그렇지 않고 국가 정책하고요. 기업 전략은 다릅니다. 그걸 혼돈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책이 독선입니까? 고집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정책은 생각보다 유연해야 되고요. 생각보다 뭐죠? 상황 의존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보면요. 따라서 이게 무슨 굳은 신념도 아니고 굳은 철학도 아니고 왜 그렇게 지금 뭐 믿어달라? 믿습니다. 하지만은 결과 안 나올 때는요. 국민들 편에서 다시 한번 돌아다보는 것도 필요한 거고요.
펀더멘탈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 펀더멘탈 네. 뭐가 있죠? 글쎄요. 펀더멘탈은 어떤 세력인데 지금 우리나라 좀 주력 산업이 옛날 같지를 않아요. 신성장 동력 발굴했습니까? 그것도 없잖아요, 사실요. 네. 그다음에 반기업 정서는 팽배돼 있잖아요, 지금요. 가계부채는 뭐죠? 꼭대기 올라와 있어, 사실요. 그다음에 뭐 기업의 어떤 모범 지배 구조도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나라라고요, 지금. 따라서 규제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펀더멘털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따라서 그렇게 보지 마시고 시장에서 보시고 세계 글로벌 시각에서 보시라 그런 얘기예요. 기다려라? 기다릴게요. 하지만 기회를 안 준 적도 없어요, 사실 국민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자영업자 좀 눈물을 흘리는데 그다음 뭡니까 지금 그걸 보셔야 되는 거죠. 정책 독선이 되면 안 되고요, 고집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안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확대 편성할 수 있었던 그 기저에는 세수 확보에 대한 자신감도 정부가 있죠. 여러 차례 피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5년간 60조 원이 세수 확보 가능하다라고 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뭐 세수 확보에 대해서 좀 확신이 있으니까 팽창을 했겠죠. 하지만은 뭐 비유가 될지 모르겠어요. 신혼부부가 앞으로 돈을 벌 테니까 미리 가전제품을 월부로 사자. 뭐 지금 우리가 지금 호황을 누린 건 뭐냐면요. 작년에 반도체 특수예요. 반도체 두 기업이 10조 원의 법인세를 냈어요. 무려 3배를 더 냈습니다. 네.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 좋았잖아요. 세금 더 없었죠. 네. 증권도 좋았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세수가 분명히 좀 잘 들어왔는데 이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 아니에요. 지속 가능하지만은 네. 조금 염려할 게 있어요. 반도체 경기가요. 조금 꺾일 줄 모르고요. 지금 우리가 부동산 경기를 좀 잡잖아요. 따라서 네. 부동산 관련, 증권 관련 반도체 쪽의 어떤 수입이 옛날 같지를 않아요. 그걸 생각하면은 글쎄 뭐 세수 호황을 당연한 걸 기대하고 거기에 맞춰서 뭐 팽창 예산을 짰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좀 절약적인 그런 이제 예산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산이 뭐 저돌적이라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건 아닙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시장 플랫폼에서 경제 활동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마찰을 줄이세요. 마찰을. 그리고 하면서 독선적으로 그다음에 세수가 뭐 잘 들어오니까 뭐 그걸 기초로 해서 팽창하면 뭐 네, 뭐 좋습니다. 그런데 보면 경제는 좀 냉정하니까요. 성과를 지켜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독선은 안 됩니다. 그리고 바꿀 수 있는 용기와 유연함도 필요하다. 저는 오늘 교수님 말씀 중에 이 말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뭐, 저도 네, 뭐 좋습니다. 근데 뭐 그 정부에 대해서 보면은 이구동성으로 맞다 그것도 맞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도 해야 돼. 그게 생태가 아닙니까? 그게 네. 여론이죠. 네, 조동근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